솔직히 말해서 부모 돈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 어둠 속에서 들려온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골목 사이로 흘러나왔죠. 저는 가로등 아래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가 제 통장을 몰래 가져간 일, 시계를 보며 빨리 가라고 신호 보내던 차가운 눈빛, 집 명의를 넘기라고 슬쩍 던지던 말들이 모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리고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정분옥, 올해 68입니다. 동네에서 늘 복받은 사람으로 통했죠. 이웃들은 제게 말했어요. 아들 잘 키웠다고, 며느리도 곱다고요. 명절마다 며느리 유나는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선물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들어서곤 했죠. 어머니,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라왔어요. 유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꺼내며 미소 지었어요. 고급 한과 건강식품, 때로는 명품 스카프까지 받아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이웃들 앞에서 유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특히 옆집 김 여사는 늘 부러워했습니다. 분옥 씨는 진짜 복 받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어디 그런가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늘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유나가 날 존중해 주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유나에게 자랑스러움마저 느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명절 때면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며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웃으며 어른들께 인사했습니다. 친척들도 유나를 칭찬했죠. 얼마나 듣기 좋던지요.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유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제가 집에 올 때마다 방문 시간을 미리 정해두었어요. 처음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바쁜 며느리를 위해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라는 거요. 약속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유나는 슬쩍 시계를 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반복되었죠.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다시 시계를 보는 그 눈빛이 이제 그만 가셔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말은 정중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고 저는 잠시 들른 손님인 것처럼요. 제가 마련해준 집인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말이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유나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이에요. 그럼 나도 같이 먹을까?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유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오늘은 둘이서만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 이해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방해되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유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시계를 보던 표정, 빨리 돌아가라는 듯한 시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제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죠. 유나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한 얼굴 뒤에 차가운 시선, 부드러운 말투 속에 날카로운 경계.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죠. 그리고 더 웃으려 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늘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부족한 게 있었나? 더 잘해줘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불안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정확한 직감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가끔 그 집에 처음 들어섰던 날을 떠올립니다. 아들 현석과 유나가 결혼 준비를 하던 때였죠.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녔어요. 부동산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습니다. 이 집은 어때? 제가 물으면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음 집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는 괜찮지 않니?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출퇴근하기 불편할 것 같고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유나의 기준은 점점 높아졌어요. 처음엔 작은 투룸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나중엔 큰 쓰리룸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신혼집은 다 이 정도는 돼야죠? 유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엔 기대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평수를 재고 위치를 확인하고 시세를 따지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이 다를 거라 여겼죠. 신혼집은 전부 저희 부부 돈으로 마련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제가 아껴온 돈을 합쳤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걱정했어요. 여보, 우리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야 하는데 괜찮겠소? 괜찮아요. 아이들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 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해줄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는 너희가 좋은 집 마련하도록 해. 그 말에 유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지 몇 달쯤 지나자 유나는 집에 대해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구조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왜? 뭐가 불편한데? 베란다가 좁아서 빨래 널기가 힘들어요. 그러더니 점점 더 구체적인 불만이 나왔습니다. 부엌이 좁아서 요리하기 불편해요. 거실이 작아서 답답해요. 화장실이 낡았어요. 처음엔 그냥 푸념이라 여겼습니다. 신혼 초라 적응이 안 되는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신혼집 어떠냐고? 그냥 그래. 요즘 짓는 아파트에 비하면 좀 낡았어.
친구들 다 새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만 이래. 시부모가 해준 거라 뭐라 말도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집인데 유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나는 제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다들 넓은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래, 너희 집이 작니? 조금만 더 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낳으면 방도 더 필요하고요. 유나는 슬쩍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 집 보러 갔는데 다들 새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우리도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이사라니, 이 집도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어머니, 동네도 좀 촌스럽잖아요. 요즘은 다들 신도시로 가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촌스럽다니. 저희가 정성껏 골라주고 본인도 마음에 든다고 했던 집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무엇보다 은근히 던지는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신데 집 명의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아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온다던데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 속에 담긴 계산을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그냥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애써 믿으려 했죠. 어느 날 제가 반찬을 들고 예고 없이 찾아갔을 때였어요. 유나는 문을 열며 순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잠깐 들렀다 가려고 했지. 반찬 좀 만들어서. 유나는 서둘러 집 안을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봤어요. 마치 제가 불쑥 찾아와서 곤란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말했어요. 저희가 곧 나가야 해서요. 다음엔 미리 말씀 주세요. 그래? 어디 가는데?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주말에는 저희도 일정이 있는 거. 그 말은 정중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을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냥 불편한 존재였던 거죠. 돈만 대고 물러나야 하는 존재.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착한 아이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고. 그게 요즘 방식이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이 곧 더 큰 배신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 늘 두던 것들을 확인하려 했죠. 그런데 항상 같은 자리에 두던 비상금 통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한 푼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돈이었죠. 혹시 내가 잘못 둔 건가? 다른 데에 두었나 싶어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옷을 꺼내고 이불을 들추고 구석구석 살폈어요. 옷장 서랍까지 모조리 뒤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설마 내가 잊어버린 거겠지 라고요. 혹시 남편이 옮겨뒀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내 서랍에서 통장 본 적 있어요? 통장? 무슨 통장? 내가 따로 모아둔 거 있잖아요. 아니,
못 봤는데. 어디 놔뒀는지 기억 안 나? 남편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통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서랍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혹시 제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넣어뒀나 싶어 집 안을 샅샅이 찾아봤죠. 하지만 끝내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유나야, 혹시 내가 여기 서랍에 넣어둔 통장 본 적 있니? 유나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통장이요? 무슨 통장? 내가 여기 서랍에 뒀던 통장인데 혹시 본 적 있나 해서.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 정신없으셔서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된 대답처럼 자연스러웠죠.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항상 거기 뒀는데. 하지만 어머님, 요즘 자꾸 물건 잃어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안경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으셨고요. 유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안경을 잃어버려서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건망증 심하신 것 같은데. 유나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몇 번이나 다시 뒤졌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생각나서 일어나 찾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한 듯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가방을 챙기고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에 앉았어요. 창구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죠. 신분증 주시면 통장 재발급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건네고 기다렸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님, 이 통장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 계좌는 이미 최근에 한번 재발급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직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언제요? 며칠 전에요. 대리인이 오셔서 처리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리인이라니.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통장 재발급을 부탁한 적이 없었죠. 혹시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엔 분명히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나. 제 며느리의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사라졌던 이유. 며느리가 태연하게 어머님이 깜빡하신 것 같다고 말하던 표정. 그리고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던 그 말투까지요. 건망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가보라던 그 말까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거요.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사이 통장을 가져갔고 재발급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제 얼굴을 보며 거짓말을 한 거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나 봐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처리하신 거라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신고라니. 제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물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유나를 직접 만나야 하나?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유나가 왜 그랬을까? 돈이 필요했다면 말을 하지. 왜 몰래 가져갔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처음이 아닐까? 다른 것도 가져간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뭘 한 건 아닐까?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고맙다고 하던 얼굴, 그리고 시계를 보며 빨리 가라는 신호를 보내던 차가운 눈빛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그날 저녁, 저는 아들 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요즘 바쁘지? 잠깐 얼굴 좀 보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은데요. 늦어도 괜찮아. 일 마치는 대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좀 그래.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일 마치는 대로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통장 얘기를 직접 해야 하나?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집 근처에 가보자.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죠.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 근처로 갔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 근처로 가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아들 집 쪽을 바라봤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차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차였어요. 천천히 주차 공간을 찾아 들어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밤 공기를 타고 그 목소리가 제 귀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보자는 거지? 무슨 일 있나?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 돈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우리 거야. 지금은 맞춰주는 척 해야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진명이도 어차피 엄마 거잖아. 나중에 다 넘어올 텐데 뭐. 지금은 좀 참아야지.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칼날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변명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온 진심의 목소리였죠.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배 아파 낳고 밤새 안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들은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엄마가 요즘 통장 어쩌고 하던데. 그것도 신경 쓰여.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통화 상대가 뭐라고 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유나말로는 잘 넘어갔대. 어머니 건망증 심하시다고 했더니 믿으시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곤 갑자기 생각난 듯 이어서 말했죠. 아, 그나저나 엄마가 집에 잠깐 들르랬는데 노인네가 피곤한데 귀찮게 하네. 일 너무 늦게 끝나서 못 간다고 해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배려, 희생,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아들의 효심도, 며느리의 고마움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끝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걸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아들 만났어. 아니요, 못 만났어요. 아,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다음에 보자고요. 아들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일이 안 끝나네요. 엄마,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떼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남편 몰래 법률 상담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신탁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탁이요? 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겸. 저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재산을 지켜야겠다고요. 며칠에 걸쳐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공증도 받고 신탁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한 일들을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랬소.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남편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신 결정을 따르겠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당신이 더 잘 아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남편만큼은 내 편이구나 싶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날 차례였어요.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로 꼭 와야 한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유나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둘이 같이 와.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저는 차를 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드디어 집 명의를 넘겨주는구나.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거다. 아들은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집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공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며느리도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용은 그들이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재산은 이미 제3자 신탁으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단독으로 손댈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난 내 재산을 지킬 거라는 말이다. 가족이니까 믿었는데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유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억울함도 연기라는 거요. 내 통장 말이다. 그 말에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장이요? 내가 가져간 거 알아. 은행에서 확인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내가 대리인으로 재발급받은 거 다 기록에 남아 있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차에서 통화하던 거 들었어. 부모 돈 아니었으면 왜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했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우리 거라고도 했어. 맞춰주는 척만 하면 된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난 너희를 가족이라고 믿었어. 피를 나눈 아들이고 가족이 된 며느리라고 믿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난 그냥 돈이었고 재산이었어. 어머니, 오해예요. 유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내가 시계 보며 빨리 가라고 신호 보내던 것도 알고 내가 방해된다는 표정 짓던 것도 다 봤어.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 저는 다시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배 아파 낳고 밤새 안고 재우고 아파서 끙끙댈 때 간호하고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키운 아들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뭐로 본 거니? 그냥 돈 나오는 기계? 엄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직접 들었어. 내 목소리로.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 들면 결국 자기 인생도 속이게 되는 법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하지만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신탁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 집에서 나가도록 해. 그리고 너희 집은 너희가 알아서 마련해. 이제 내 도움은 기대하지 마.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도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한 건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린 정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함부로 오지 마. 엄마, 나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봤어요. 엄마, 저희 정말 가라고 했어. 나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갔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끝났소. 네, 끝났어요. 잘했소. 당신이 옳았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남편의 위로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도, 명분도, 변명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어요.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보지 않아도 됐죠. 거짓 미소도 계산된 말투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혈연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요. 피를 나눴다고 무조건 가족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믿고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저희는 소소하게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웃들이 물었어요. 아들은 요즘 안 보이네요. 바빠서 못 온대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자세한 사정을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죄송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직접 뵙고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무조건 믿지는 않을 거라는 것. 제 재산도, 제 마음도 지킬 거라는 것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인생은 속일 수 없다는 거요.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후회뿐이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언젠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재산도 마음도 소중히 지키세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